한국 72시간 안에 천문 기술 싹 다 내놔라.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터졌습니다. 일본은 즉시 미국 편에 섰고 유럽은 눈치만 봤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단칼에 씹어버렸습니다. 분노한 트럼프가 한국을 옥죄려던 그날 밤, 사막에 53발의 기습 미사일이 쏟아졌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국의 패트리어트는 무더기로 19발을 놓치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그 19발을 전부 잡아낸 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심지어 전투가 끝난 뒤 벌어진 충격적인 일에 오만했던 미국은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사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세계 방산시장이 발칵 뒤집히고 트럼프마저 충격에 고개를 떨군 그날 밤의 전말, 지금 공개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백 개가 일제히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피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전 세계 국방장관들이 제 전화 한 통에 긴장했습니다. 중동 무기시장의 수십조 원짜리 계약들은 반드시 제 손을 거쳤고 동맹이라는 이름을 무기 삼아 서류 한 장으로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것, 그게 25년간 제 특기였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이크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삐익 하는 기계음이 회의장 전체를 한번 훑고 지나갔죠. 단상 위 산더미 같은 기밀 해제 보고서들 사이에서 저는 입술을 적셨습니다. 피가 맺혀 있더군요. 저는 오늘 미국 방위산업의 완전한 패배를 고백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타닥타닥 미친 듯이 위원장이 의사봉을 내려쳤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제임스입니다. 펜타곤 최고위급 무기협상가, 25년간 미국 방위산업의 심장부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3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의 직명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나라가 천궁의 핵심 기술을 받아오라. 72시간을 줘라. 거부하면 동맹 파기도 불사해도 좋다. 저는 웃으며 짐을 쌌습니다. 에어컨이나 만드는 하청 국가가 미국의 최후 통첩을 거부할 리 없다고 그렇게 확신했으니까요. 솔직히 직접 날아가야 하나 싶을 정도로 쉬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제 최후 통첩을 단칼에 씹어버렸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돈줄을 끊어버리겠다며 중동 동맹국들을 직접 압박하러 사막으로 날아갔습니다. 한국을 옥죄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 오만한 협박을 내뱉은 지 딱 48시간 뒤였습니다. 저는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 한가운데서 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제가 72시간 최후 통첩을 집어던졌던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제발 우리 미군 좀 살려달라고 입이 바짝 말라 혀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데 그 말만큼은 이상하게도 또렷이 나오더군요. 미국이 40년간 지배해온 방산 패권이 그날 밤 단 48시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40년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에 쏟아부은 시간의 4배거든요. 그게 48시간 만에 끝났어요. 서류로 협박했지만 그들은 땀과 피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원고를 천천히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원고에는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치스럽지만 이 자리에서 반드시 털어놓아야 할 것들이요. 기억은 3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타곤 최고층 집무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기밀 문서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포토맥 강이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최고층 집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 강을 저는 25년째 내려다봤죠. 저한테 이 창이 갖는 의미는 딱 하나였습니다. 세상은 저 아래에 있고 나는 저 위에 있다는 것. 커피를 홀짝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붉은 직인이 2개 찍혀 있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직인이었죠. 제목은 그럴싸했습니다. 동맹 간 방산 기술 표준화 협정. 들으면 뭔가 서로 협력하는 것처럼 들리죠?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한국 천궁의 뇌를 통째로 빼앗아오라. 입꼬리가 올라가더군요. 천궁이 중동시장에서 우리 패트리어트 자리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25조 원짜리 사우디 입찰이었거든요.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한국 국방 예산의 절반입니다. 그 돈이 미국 것이냐 한국 것이냐의 싸움이었죠. 답은 당연히 미국 것이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72시간.
비서관을 향해 말했습니다. 서류를 책상 위에 툭 던지면서요. 천궁의 센서 융합 알고리즘 원본 코드를 72시간 안에 넘기지 않으면 한국 국방은 그날로 끝이라고 전해. 비서관이 뭔가 말하려 했죠.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일본도 했어. 유럽 늙은이들도 다 했어. 한국이라고 다르겠어? 실제로 그랬거든요. 일본 특사는 서류를 읽기도 전에 허리가 꺾였고 유럽 국방장관들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조건을 구걸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서류 한 장으로 목줄을 죄면 어떤 나라든 무릎을 꿇고 기술을 바쳤으니까요. 단 한 곳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더 쉬운 상대라고 봤습니다. 왜였을까요? 반도체랑 조선으로 이름 좀 알렸다고 방위산업에까지 손을 뻗은 나라였거든요. 실전 기록이 단 한 줄도 없는 나라가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감히 반도체랑 조선으로 이름 좀 알렸다고 방위산업에까지 손을 뻗은 나라 아닙니까? 기술 주권이요? 그건 힘 있는 나라나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죠. 한국이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것부터 가르쳐줄 생각이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대형 전술 스크린이 붉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중동 지도였죠. 저는 그 지도를 바라보며 천궁의 뇌를 도려내 미국 무기에 이식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깔끔하고 빠르고 완벽한 작전이었죠. 한국 대표단 당장 워싱턴으로 호출해. 비서관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며 뛰어나가는 구두 발소리가 카펫 위를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들이 35년간 나라를 빼앗긴 기억을 뼛속에 새기고 기술 하나를 지키기 위해 어떤 피눈물을 흘렸는지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오직 서류에 적힌 숫자와 동맹 파기라는 무기만이 세상의 진리라 믿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토록 오만한 제가 72시간 뒤에 맞이하게 될 그 침묵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쾅! 서류 뭉치가 참나무 테이블 한가운데 처박혔습니다. 붉은 1급 기밀 도장이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찍힌 그 서류가 구겨진 채로 테이블 위에 나뒹굴었죠. 펜타곤 지하 최고보안 회의실이었습니다. 기계음만 낮게 깔린 얼음장 같은 공간이었어요. 저는 답답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맞은편에 앉은 한국 수석대표를 향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72시간이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낮은 목소리가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천궁의 심장, 센서 융합 알고리즘 원본 설계도를 내놔라. 거절하면 내일 아침부터 중동 수출길은 전면 통제다. 한미 군사 파트너십도 그날로 끝이야. 저는 가죽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이미 승리를 확신한 사람의 자세였죠. 25년 동안 이 방을 거쳐간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하나같이 똑같았어요. 여러분 혹시 항복하는데도 순서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방에선 그랬습니다. 처음엔 버티는 척하다가 5분이 지나면 살려달라고 매달렸죠. 처음엔 버티는 척하다가 5분이 지나면 살려달라고 매달렸죠. 일본 특사는 서류를 읽기도 전에 허리가 꺾였고 유럽 장관들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조건을 구걸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핏기가 가신 한국 대표단이 당황하며 매달리는 꼴을요. 그런데 테이블 맞은편이 이상했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항의도 없고 외교적 수사도 없었습니다. 손을 떠는 사람도 식은땀을 닦는 사람도 없었죠. 한국 수석대표 박준혁 대령은 구겨진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볼 뿐 손조차 뻗지 않더군요.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공포는 더더욱 아니었죠.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심해처럼 기괴할 정도로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이 제 얼굴에 똑바로 꽂혔어요.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변명도 반박도 단 한마디도 없었죠. 한국 대표단의 절도 있는 구두 발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멀어졌습니다. 철제 문이 닫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텅 빈 복도를 때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속으로 비웃었죠. 저 건방진 침묵은 기술을 빼앗기기 직전에 부리는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72시간 뒤면 눈물을 흘리며 저장 장치를 받쳐들고 기어들어 올 거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문회장에 앉아 그날을 되돌아보면 한 가지가 선명하더군요. 그 침묵이 항복의 신호가 아니었다는 걸 저만 몰랐다는 거죠.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첫 24시간, 저는 여유로웠습니다. 포토메강을 내려다보며 커피를 홀짝였죠. 건방진 하청 국가놈들, 하루만 지나면 알아서 기어들어 올 거다. 그렇게 확신했으니까요.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은 없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죠. 끝까지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는군. 내일이면 서류를 받쳐 들고 무릎 꿇게 돼 있어. 그래도 한 가지 더 던졌습니다. 중동 방산시장 공동 진출에 수십조 원의 금융 지원까지요. 채찍이 안 통하면 당근을 쓰는 건 협상의 기본이니까요. 수십조 원의 금융 지원이었거든요. 웬만한 나라 1년치 국방 예산을 당근으로 던진 겁니다. 이 정도면 무조건 100기를 든다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면 무조건 100기를 든다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72시간이 흘렀습니다.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핏발선 눈으로 책상 위 직통 라인을 뚫어지게 노려봤어요. 워싱턴과 서울을 연결하는 그 전화기가 죽은 듯 침묵하고 있었죠. 이럴 리가 없었습니다. 제 협박에 일본도 유럽도 길어야 이틀을 넘긴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관 제이슨이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하얗게 질린 손에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저는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항의 서한이 아니었어요. 자비를 구하는 외교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2줄이요. 수십조 원짜리 당근과 동맹 파기라는 채찍 앞에서 한국이 내놓은 답이 딱 2줄이었거든요. 작은 계약도 함부로 바꾸지 않는다. 기술의 주권은 어떤 이익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다.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텅 빈 집무실을 날카롭게 긁었어요. 25년 동안 저한테 이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단 한 곳도요. 채찍도 당근도 전부 씹어버린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한국이 처음이었죠.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미사일 몇 개 성공시켰다고 감히 세계 최강 미국의 최후 통첩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겁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라 도발이었어요. 그런데 분노 밑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당혹감이었죠. 35년간 나라를 빼앗겼던 기억이 뼛속에 새겨진 나라. 남의 손에 안보의 신장을 넘기면 나라가 통째로 무너진다는 걸 역사로 배운 나라. 그 처절한 생존 본능이 수십조 원짜리 당근보다 무겁다는 걸 저는 그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욕으로만 받아들였죠. 눈에 핏대가 섰습니다. 책상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한국 주변을 전부 틀어막겠다. 중동 동맹국들을 압박해서 한국 무기가 발붙일 땅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저는 전략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펜타곤 지하 전략 통제실의 철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뛰어들어가며 중앙 콘솔의 붉은 버튼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통제실을 찢어밟겼죠. 초대형 스크린 여러 대가 동시에 번쩍이며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중동 핵심 동맹국들의 국방장관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제 전화 한 통에 한밤중에도 화면 앞에 앉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죠. 땀에 젖은 넥타이를 뜯어내며 마이크를 부서지라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과의 모든 방산 계약을 전면 백지화하십시오.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었어요. 만약 그 건방진 아시아 국가의 무기를 단 하나라도 사들인다면 미국은 즉각 중동에 배치된 모든 군사 지원을 끊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패트리어트 부품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고 원유 수출기를 모조리 틀어막아 버리겠습니다. 들고 있던 기밀 서류 뭉치를 공중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찢겨나간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었죠. 감히 위대한 미국을 적으로 돌리고도 그 뜨거운 사막 위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숨을 헐떡이며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중동 장관들이 굴욕적으로 항복하는 모습을 기다렸죠. 그런데 화면 속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장관은 고급스러운 찻잔을 들어 조용히 입을 축일 뿐이었습니다. 사우디 장관은 서류를 펼쳐 뭔가를 적고 있었고, 요르단 장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무시였습니다. 여러분 배경소음 아시잖아요. 카페에서 옆 테이블 대화 소리. 그게 제 고함이었던 겁니다. 세계 최강 미국 펜타곤 협상가의 협박이 찻잔 드는 손 하나 멈추지 못했어요. 그 차가운 무시가 스크린을 뚫고 심장에 박혔어요. 전 세계 국방장관들을 서류 한 장으로 쥐락펴락하던 제가 화면 속
침묵 앞에서 처음으로 끔찍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봤거든요. 섭씨 57도 모래 폭풍 속에서 피가 맺힌 입술로 렌치를 돌리는 사람들을요. 말이 아니라 몸으로 증명하는 나라를 사막의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먼저 알아봤던 겁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섭씨 57도 모래 폭풍 속에서 레이더를 돌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요. 에어컨 바람 아래서 시험 연기를 기다리던 미국과 피가 맺힌 입술로 렌치를 돌리던 한국의 차이를 사막의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먼저 알아봤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넥타이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 뒤로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회전하며 벽면에 핏빛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죠. 협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회유도 통하지 않았고요. 이제 남은 카드는 하나였어요. 직접 사막으로 가서 항복 서명을 받아내는 것. 비서관에게 소리쳤습니다. 중동행 전용기를 준비하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중동의 밤 공기는 낮의 열기를 고스란히 머금고 있었습니다. 사막 아래 깊숙이 구축된 지하 벙커. 저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중동 장관을 향해 서류를 펼쳤어요. 항복 서명란에 굵은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죠. 펜을 집어 던지며 탁자를 내리치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냥 사이렌이 아니었어요. 고막이 찢어지는 것 같은 소리였죠.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렸고 천장에서 희뿌연 먼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더군요. 벽면을 가득 채운 전술 스크린 6대가 일제히 시뻘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붉은 점들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붉은 점들이 밤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사막의 수도를 향해 수직으로 꽂히고 있었죠. 숫자를 세다가 멈췄습니다. 하나, 둘, 셋, 10, 20, 30, 53이었습니다. 53발이요. 걸프전 때 이라크가 사우디에 쏜 스커드 미사일이 총 40발이었거든요. 그걸 한 번에 넘어선 물량이 단 몇 분 만에 쏟아진 겁니다. 53발의 기습 미사일과 자폭 무인기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자폭 드론이 뒤섞인 복합 공격이었죠. 이게 도발이겠습니까? 작정하고 도시 하나를 지워버리려는 공격이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잠든 도시를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류를 들고 협박을 하던 사람이 지금 이 벙커 안에서 공습 경보 아래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라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벙커 안에 중동 장교들이 혼비백산하며 소리쳤습니다. 패트리어트 가동해. 전부 쏘아 올려. 저도 반사적으로 외쳤죠. 지금 당장 패트리어트를 띄워. 40년 동안 하늘을 지켜온 무기야. 못 막을 게 없어.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도 믿었어요. 미국이 자랑하는 패트리어트가 저 붉은 점들을 전부 잡아낼 거라고요. 서류는 통하지 않았지만 미사일은 다르다고요. 화면 속 붉은 불덩어리들은 자비 없이 도시의 심장부를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천만 명의 목숨이 달린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벙커 안에서 탁상 위의 서류 뭉치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요. 총성이 울리고 미사일이 날아드는 순간 종이에 적힌 협박 따위는 한낱 휴지 조각으로 전락한다는 걸요. 착탄까지 남은 시간 4분이었습니다. 피를 말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폭발음이 연달아 벙커 천장을 후려쳤습니다. 콘크리트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번져나갔어요. 저는 의자 손잡이를 꽉 쥔 채 몸을 잔뜩 웅크렸죠. 착탄까지 4분. 그 4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공포 속에서 사람은 이상한 걸 떠올리더군요. 3개월 전 리아드 포시즌스 호텔 만찬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위스키 잔을 흔들며 한국 대표단을 손가락질하던 그 밤. 하딩턴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죠. 사막의 모래 폭풍 속에서 시험을 강행하겠다고요? 장비나 망가뜨리고 짐을 쌀 겁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떠오르는 건 그 웃음이 아니었어요. 양복 대신 기능성 점퍼를 입고 생수병을 돌려 마시던 한국팀의 모습이었습니다. 섭씨 57도의 모래 폭풍 속에서 고글도 쓰지 않은 채 두 눈을 부릅뜨고 기술진을 지휘하던 박준혁 대령의 얼굴이었죠. 갈라진 입술에서 피가 번져나오는 것도 모르고 렌치를 돌리던 그 기술자의 손이었습니다. 에어컨 바람 아래서 커피를 마시며 시험 연기를 기다리던 미국과
모래가 눈에 박히는 지옥 속에서 필터를 갈아 끼우며 레이더를 조율하던 한국. 두 장면이 머릿속에서 나란히 겹쳐졌습니다. 그때 박준혁 대령이 평가위원장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미사일은 날씨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날 공격합니다. 맑은 날의 시험 결과는 카탈로그에 넣기 좋습니다. 하지만 모래 폭풍 속의 시험 결과는 전장에서 목숨을 살립니다. 지금 이 벙커 안이 딱 그 상황이었죠. 카탈로그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 붉은 점들을 실제로 막아낼 무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카탈로그를 들고 온 나라와 지옥 같은 모래 폭풍 속에서 직접 증명하고 온 나라 중 어느 쪽을 믿어야 하는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왜 72시간 최후 통첩을 씹어버렸는지, 왜 수십조 원의 당근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는지, 그 침묵의 무게가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했죠. 남의 손에 안보를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 이 나라 사람들은 역사로 배웠던 겁니다. 35년간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기억이 뼛속에 새겨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식은땀이 흥건한 이마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저 붉은 점들이 도시에 꽂히는 순간 이 벙커 안에 있는 저도 무사하지 못할 수 있었어요. 서류로 협박하던 제가 지금 살아남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죠. 착탄까지 2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술 스크린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가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파란 불빛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잠시 후 얘기고 먼저 미국의 차례였어요. 패트리어트가 불을 뿜었습니다. 40년 동안 세계의 하늘을 지배해온 미국의 방패. 최신형 팩3가 굉음을 내지르며 밤하늘로 치솟았죠. 굵은 흰 궤적들이 거대한 포물선을 그리며 붉은 점들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두 손을 꽉 쥐었어요. 이건 된다. 반드시 된다. 첫 번째 요격탄이 적중했습니다. 쾅 하는 파열음과 함께 상공에서 폭발 표식이 터졌죠. 두 번째도 명중, 세 번째도 명중. 벙커 안의 장교들 사이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굳었던 입꼬리가 풀렸습니다. 역시 패트리어트야. 믿을 건 이것뿐이지. 그 안도감은 딱 10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요격탄이 표적을 크게 빗나갔어요. 캄캄한 허공으로 허망하게 사라지더군요. 다섯 번째도 놓쳤습니다. 여섯 번째는 표적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허공에서 자폭해버렸죠. 벙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숫자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실시간 요격률이었습니다. 처음엔 90%, 80%, 70%, 그리고 계속 곤두박질 쳤죠. 최종 숫자가 화면에 박혔습니다. 64%, 53발 중 34발을 잡았어요. 19발이 뚫렸습니다. 카탈로그에는 90% 이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서류에서 완벽을 자랑하던 그 숫자가 잔혹한 실전 앞에서 64%로 처참하게 박살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19발이 어떤 의미인지. 탄도 미사일 한 발이 도심에 떨어지면 반경 수킬로미터가 초토화됩니다. 19발이 리아드 한복판으로 쏟아진다면 그건 도시가 사라지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잠들어 있는 도시가요. 착탄까지 남은 시간 3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부여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크로포드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탄도탄이랑 드론이 섞여 있어서 우선순위 배분이 어려워진 거라고, 장비 탓이 아니라고 소리쳤죠. 변명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변명이었어요. 그 변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전술 스크린 오른쪽 하단 구석에서 작은 태극 문양이 고요하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궤적들이 화면 위로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죠.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빗줄기처럼 쏟아져 올라간 파란 빛들이 사막의 상공에서 붉은 점들을 향해 방향을 꺾으며 돌진했어요. 살아있는 매처럼 각자의 표적을 향해 정확하게요. 입을 벌린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파란 빛과 붉은 빛이 충돌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 표식이 화면에 새겨졌어요. 벙커 안 누군가의 목에서 떨리는 숫자가 흘러나왔죠. 하나, 두 번째 충돌, 세 번째 충돌. 목소리가 하나 둘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저도 모르게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파란 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방향을 꺾어도 속도를 올려도 파란 궤적은 끝까지 따라붙으며 정확하게 목을 물었죠.
콜드 론칭 방식으로 먼저 공중에 튕겨 오른 뒤 점화하는 한국 특유의 발사 방식이었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에 파란 불꽃에 비가 거꾸로 쏟아져 올라가는 광경이었어요. 11, 12, 13, 14. 벙커 안의 목소리들이 하나의 파도가 됐습니다. 사우디 장교, 중동 관료, 그리고 저까지. 국적도 계급도 없었어요. 그냥 숫자만 셌죠. 15, 16, 17, 18.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리야드 외교 구역을 정조준하고 낙하하던 마지막 한 발. 각국 대사관이 밀집한 그곳으로 수직으로 꽂히고 있었어요. 지붕에 닿기까지 남은 거리, 불과 수백 미터였습니다. 파란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먼지였습니다. 미사일이 먼지로 사라졌어요. 19. 정적이었습니다. 환호가 아니었어요. 박수도 아니었죠. 벙커 안을 가득 채운 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결과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침묵뿐이더군요. 패트리어트가 놓친 19발. 천궁이 전부 주워 담았습니다. 단 한 발의 예외도 없이요. 리야드 지상에 떨어진 파편, 제로. 인명피해, 제로. 명중률 100%.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미국이 자랑하는 팩3의 실전 요격률 64%. 하늘의 주인이라 자부하던 나라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천궁 100%. 격차가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말이 안 나오더군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피가 맺히는 것도 느끼지 못했죠. 서류로 강탈하려 했던 바로 그 기술이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제가 72시간 안에 내놓으라고 협박했던 그 알고리즘이 지금 이 사막의 밤하늘에서 가장 찬란한 불꽃을 피워 올린 거죠. 사우디 합참의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국팀 지휘소 방향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벙커 안 사우디 장교 전원이 따라서 일어났죠. 저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불씨가 꺼지고 동쪽 능선 너머로 새벽의 푸른 기운이 겨우 고개를 내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해상정보 담당관이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죠. 페르시아만에서 이상 징후 포착, 정체불명 소형 선박 수백 척이 급속 집결 중입니다. 하늘이 막히자 이번엔 바다로 온 겁니다. 페르시아만이 어떤 바다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바다를 통해 운반되는 원유의 절반 가까이가 이 좁은 물길을 지나가거든요. 가장 좁은 목인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고작 55km. 초대형 유조선 두 척이 겨우 비켜갈 수 있는 병목이죠. 누군가 이 해협을 틀어막으면 사우디 경제 심장이 멈추는 건 물론이고 전 세계 공장 불이 꺼지고 서울 주유소 기름값이 하루 만에 2배, 3배로 뛰잖아요. 70억 인구의 일상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급소가 지금 열리고 있었습니다. 벙커 전면 스크린이 페르시아만 상공으로 전환됐어요. 새까만 바다 위를 수백 개의 작은 점들이 무질서하게 가르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어선인 줄 알았습니다. 위성 화면을 최대로 당겼어요. 소름이 돋더군요. 겉으로는 낡은 어선이고 녹슨 화물선이었거든요. 그런데 갑판 덮개가 열리면서 그 아래 빽빽하게 숨겨진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중화기, 대전차 로켓, 그리고 날개를 접은 채 출격 명령을 기다리는 자폭 드론 수십 대. 양의 탈을 쓴 늑대 수백 마리가 바다에 풀려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속도였어요. 시속 110km가 넘었거든요. 그 작은 배들이 날아다니듯 바다를 찢으며 사우디 유조선들을 향해 쇄도하고 있었죠. 사우디 해군 대형 함정들이 긴급 출동했지만 코끼리한테 파리채를 쥐어준 격이었습니다. 다급히 미국 해상 작전관에게 소리쳤어요. 포세이돈 띄워. 지금 당장. 세계 최고의 해상 감시 항공기 P8A 포세이돈이었습니다. 대당 수천억 원짜리 정찰기가 굉음을 내며 즉각 출격했죠. 크로포드가 옆에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이건 우리 영역이야. 하늘에서 졌다고 바다에서도 지는 건 아니거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전기 너머의 절망적인 목소리뿐이었어요. 안 됩니다. 페르시아만에 지금 민간 선박이 수천 척입니다. 적의 고속정은 선체가 나무와 강화 플라스틱으로 덧대져 있어 레이더 반사 신호가 파도와 구분이 안 됩니다. 화면에 찍히는 수천 개의 점이 전부 똑같이 보입니다. 크로포드의 팔짱이 풀렸습니다. 영국의 해상 감시 레이더도 투입했어요. 지중해에서 30년간 검증된 시스템이라고 하딩턴이 큰 소리쳤거든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파도와 어선을 구분하지 못했죠.
이스라엘의 적외선 탐지 장비도 마찬가지였어요. 펄펄 끓는 페르시아만의 수온과 낮 동안 태양열을 머금은 수천 척의 민간 선박들이 뿜어내는 열기가 적의 무장 선박을 완벽하게 가려버렸거든요. 미국의 눈, 영국의 귀, 이스라엘의 코, 전부 멀었습니다. 총성 한 발 없이 해상 보험료가 몇 시간 만에 12배로 폭등했어요. 유조선들이 해협 입구에서 닻을 내리고 꼼짝도 않았죠. 사우디의 경제 동맥이 서서히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축 늘어진 셔츠 깃을 움켜쥐며 낡은 의자 위로 털썩 주저앉았어요. 25년 동안 전 세계 국방장관들을 서류 뭉치 하나로 윽박질러 왔거든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이 이 좁디 좁은 사막의 짠물 위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벙커 안에 무덤 같은 침묵이 내려앉던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의 절규가 침묵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거대한 유조선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해협 입구가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에는 카드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벙커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손에 쥔 카드가 전부 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면 스크린에는 포세이돈이 보내온 위성 영상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은 새하얀 노이즈로 지식여진 채 수천 개의 기괴한 점들만 무의미하게 깜빡거렸죠. 수천억 원짜리 정찰기가 찍어보낸 영상이 이 모양이었거든요. 무전기 너머로 미군 조종사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파도와 어선을 전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적의 고속정은 나무와 플라스틱으로 덧대어져 레이더 신호가 튕겨나가지 않습니다. 주먹으로 철제 콘솔을 내리쳤어요. 쾅 하는 금소금이 벙커를 울렸죠. 하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미 절망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미국의 눈만 먹통이 된 게 아니었어요. 영국이 자랑하던 해상 감시망도 똑같았거든요. 이스라엘의 값비싼 열 탐지 장비도 마찬가지였죠. 펄펄 끓어오르는 페르시아만의 지독한 열기가 무장 선박과 민간 어선의 차이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태양열을 머금은 수천 척의 선박들이 전부 비슷한 열 신호를 뿜어내고 있었으니까요. 새 나라가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 사들인 장비들이 낡은 목섬과 파도 앞에서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크로포드가 벽에 등을 기댄 채 허공을 보고 있었어요. 포시즌스 만찬에서 위스키를 흔들며 볼륨을 지배하던 텍사스 황소가 지금은 입술이 바짝 말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하딩턴은 서류 더미를 뒤적이고 있었지만 뭘 찾는지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변명을 찾고 있었겠죠. 골드버그는 이스라엘 본국에 전화를 걸었는데 받는 쪽에서도 해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 비슷한 것이 스쳤어요. 저는 구겨진 최후 통첩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동맹을 파기하겠다고, 경제를 박살내겠다고 내뱉었던 그 서류가 지금 벙커 바닥에 구겨진 채 나뒹굴고 있었거든요. 눈앞에 닥친 죽음 앞에서는 백창의 강대국 서명보다 단 한 발의 정확한 요격, 미사일이 수백만 배는 더 무겁다는 걸 저는 이제야 뼛속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무기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었죠. 저처럼 오만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게 지금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누군가의 절규가 벙커를 찢었습니다. 우리가 끝났어. 서류로는 저 괴물들을 막을 수 없어. 고개를 떨궜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벙커의 육중한 강철문이 묵직한 금소금을 내며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박준혁 대령이었습니다. 패배의 공기로 가득 찬 벙커 안에서 이 남자만이 유일하게 등줄기가 꼿꼿했어요. 사막의 뜨거운 모래먼지를 온몸에 뒤집어 쓴 채 걸어 들어왔는데 주눅이라곤 한 톨도 찾을 수 없는 자세였죠. 그런데 저는 그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붉은 비상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번쩍이고 있었어요. 제 창백한 얼굴 위로 핏빛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죠.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48시간 전이었거든요. 이 손으로 펜타곤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72시간 안에 천궁의 뇌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죠. 그 손이 지금은 그냥 떨리고 있었어요. 박 대령은 저를 지나쳐 전술 콘솔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구는 구겨진 서류 뭉치를 내려다봤어요. 동맹을 파기하겠다고 적힌 그 서류가 지금 대리석 바닥에 처박혀 있었거든요.
경제를 박살내겠다고, 수출기를 틀어막겠다고 큰 소리쳤던 그 종이가 지금 이 벙커 안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쓰레기가 되어 있었죠. 눈앞에 닥친 죽음 앞에서 서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심도 아니었죠. 그냥 비었습니다. 25년을 채워온 오만함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한국이 왜 그 침묵을 선택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기술을 넘기는 순간 이 꼴이 나는 겁니다. 남의 손에 안보를 맡기는 순간 지금 이 벙커 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거죠. 그 처절한 생존 본능이 수십조 원보다 무거웠던 이유를 저는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크로포드가 구석에서 위성 전화를 붙잡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당장 철수 비행 잡아. 오늘 밤 안에 리야드에서 빠져나가야 해. 포시즌스 만찬에서 위스키를 흔들며 한국을 비웃던 텍사스 황소가 지금 도망칠 비행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딩턴은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독사의 가시가 전부 빠져나간 것 같은 텅 빈 표정이었어요. 골드버그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타이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본국에 보고서를 쓰고 있는 게 분명했죠. 세 사람이 다 달랐습니다. 크로포드는 도망치고 있었고, 하딩턴은 다음 사업을 궁리하고 있었고, 골드버그는 패배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셋 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무도 이 벙커 안에 수백만 명을 걱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끝났어. 제 입에서 나온 말인지, 옆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 대령이 콘솔에 보안 장치를 꽂으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놈들의 뇌는 이미 우리가 접수했으니까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화면 속 바다 위에서 기괴한 파열음이 연달아 터졌어요. 낡은 화물선 갑판 위로 날개를 펴며 출격 준비를 마치던 자폭 드론들이 갑자기 미쳐 날뛰기 시작했거든요. 공중으로 솟구치던 기체가 고도를 잡지 못하고 옆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발사대 위에 대기하던 놈들은 서로 엉키고 충돌하며 스파크를 일으켰죠. 어떤 놈은 방향을 정반대로 틀더니 바다를 향해 곤두박질 쳤어요. 또 어떤 놈은 엔진이 꺼지며 갑판 아래로 처박혔습니다. 단 한 대도 정상적으로 하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콱콱하는 연쇄 폭발음이 바다를 찢었어요. 갑판 위는 드론끼리 부딪혀 터지면서 발생한 화재로 순식간에 시뻘건 지옥으로 변했죠. 총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적의 무기가 스스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화면을 바라봤어요. 박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의 전쟁입니다. 대한민국 전자전 체계가 놈들의 통신 주파수와 위성 항법 신호를 실시간으로 교란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놈들의 리모컨을 우리가 빼앗아서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적의 무기를 그 자리에서 바보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제가 72시간 안에 내놓으라고 협박했던 바로 그 기술이 지금 이 바다 위에서 적의 심장을 스스로 찢어발기게 만들고 있었어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박 대령의 손을 봤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렌치를 돌리다 긁힌 상처들이 손등 위에 선명했어요. 섭씨 57도의 지옥 속에서 피가 맺힌 입술로 레이더를 조율하던 그 손이었거든요. 위스키를 흔들며 저 사람들이 뭘 알겠냐고 비웃던 저와 모래 속에서 피땀으로 기술을 갈고 닦은 저 남자. 두 손의 차이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박 대령이 콘솔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우디 합참의장을 똑바로 바라봤죠. 드론 모함, 내 척이 아직 바다 위에 있습니다. 기동력과 통신은 끊었지만 완전히 무력화하려면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한 박자 쉬었어요.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사우디 합참의장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대령의 손가락이 전술 콘솔의 통신 버튼을 눌렀어요. 특수작전 침투 돌입. 단 5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5글자가 페르시아만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참이었죠. 벙커 한쪽에 따로 띄워진 열화상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였어요. 파도만 일렁이는 새까만 화면이었는데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2개의 작은 열화상 덩어리가 바다 위를 유령처럼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고무보트 2척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전술 장비로 무장한 사내들이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적의 위장 드론 모함을 향해 소리 없이 접근하고 있었죠. 대한민국 해상 특수작전 요원들이었습니다.
폐쇄형 호흡기 덕분에 기포 하나 올라오지 않았어요. 전기 모터 소리는 파도 소리에 완벽하게 묻혔거든요. 화재 진압에 정신이 팔린 적 병사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 배를 향해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모함에 다가간 요원들이 특수 밧줄을 소리 없이 갑판난간에 걸었습니다. 12m가 넘는 철제 선체였어요. 그 높이를 순식간에 기어올랐는데 발소리 하나, 장비가 부딪히는 쇳소리 하나 나지 않더군요. 경계병이 지나가면 구조물 뒤로 녹아들었다가 찰나의 순간에 소리 없이 제압해버렸죠. 박 대령의 무전기에서 낮고 건조한 보고가 흘러나왔습니다. 타깃 알파, 통신실 확보 완료. 타깃 브라보, 주기관실 접근 중. 훈련장 교신인 줄 착각할 정도로 지독하게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저 남자들이 지금 적의 심장부 한가운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잠시 후 마지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폭약 설치 완료. 3분 뒤 기폭. 퇴출합니다.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바람처럼 빠져나갔어요. 적 병사들은 자기 발밑에 시한 장치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거든요. 불길을 잡느라 악을 쓰고 있었죠. 정확히 3분 뒤였습니다. 둔탁한 폭발이 바다 밑바닥을 울렸어요. 드론 모함의 추진기와 엔진, 통신 장비가 수면 아래서 정확하게 박살났죠. 배를 통째로 가라앉힌 게 아니었습니다. 기동력과 통신 능력만 외과 수술처럼 끊어낸 거였어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구조 요청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고철 무덤이 된 겁니다. 나머지 세척도 같은 운명이었죠. 한국의 위성이 좌표를 찍고 전자전이 드론을 미치게 만들고 특수전 요원이 심장을 끊어냈습니다. 이 삼중주가 4번 반복됐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였습니다. 적국 외교부에서 짧은 공식 성명이 나왔어요.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병력을 철수한다는 내용이었죠. 외교적 수사로 포장했지만 25년을 안보 현장에서 보낸 제가 번역하면 한 줄이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능력이 없다. 성명이 나오자마자 얼어붙었던 세계 경제가 숨통을 텄어요. 치솟던 유가가 안정됐고 유조선들이 다시 해협을 건너기 시작했죠. 사우디의 경제 동맥에 다시 피가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화면을 바라보다가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수천억 원짜리 미국 정찰기가 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영국 레이더가 파도에 솟고 있을 때, 이스라엘 열탐지기가 열기에 눈이 멀었을 때, 대한민국은 달랐거든요. 우주의 눈으로 적을 꿰뚫었고, 보이지 않는 전파로 적의 무기를 미치게 만들었고, 소리 없는 그림자로 적의 심장을 끊어냈습니다. 서류로 협박했던 제국은 졌습니다. 땀과 피로 증명한 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승리를 목격했는데 기쁘지가 않았거든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걸 봤습니다. 섭씨 52도였습니다. 지프차에서 내리는 순간 열기가 폐부를 찔렀어요. 숨을 들이쉬는데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미국과 영국 대표단이 짐을 싸서 도망치듯 떠난 텅 빈 해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짙은 한국군 위장복에 무거운 방호, 장비까지 걸친 사람들이 허리를 굽힌 채 넓은 백사장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금속 탐지기, 다른 손에는 핀셋,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군복색이 변해 있었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전투는 며칠 전에 끝났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현장을 지휘하던 한국군 장교에게 다가갔습니다.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이건 사우디 민간 인력이 처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장교가 소매로 땀을 훔치며 모래 속에서 뭔가를 집어 올렸어요. 새끼 손톱보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면도칼처럼 날카롭더군요. 장군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며칠 전 밤하늘에서 천궁이 적의 미사일을 산산조각 냈을 때 생긴 파편입니다. 저희가 쏜 요격 미사일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가 파편을 제 눈앞에 들어 보였어요. 저희가 돌아간 뒤에 이 해변에서 맨발로 뛰어노는 사우디 아이가 모래 속에 박힌 이 쇳조각에 발바닥이라도 베인다면 그건 적의 미사일을 막지 못한 것만큼이나 저희에게는 실패거든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적에게는 지옥을 선사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이웃의 아이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해변이 완벽하게 안전해질 때까지 저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뜨거운 모래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는데 무릎 소리인지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에어컨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습니다. 서류 뭉치로 윽박질렀어요. 중동 동맹국들을 협박해 고립시키려 했죠. 그 모든 오만함이 지금 이 뜨거운 모래 위에서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무기의 성능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수십조 원을 쌓아 올리면 패트리어트도 살 수 있고 포세이돈도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전투가 끝난 뒤에도 남의 나라 아이들의 발바닥을 걱정하며 52도 땡볕 아래 모래밭을 기어다니는 저 정신은 세상 어떤 서류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우디 합참의장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중동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장군이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병사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은 청구서를 보냈고 영국은 다음 사업 제안서를 보냈소. 이스라엘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고 하지만 한국은 우리 아이들의 발바닥을 걱정하고 있어.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랜돌프 장군, 우리가 이번에 산 건 미사일 체계가 아니요. 등을 맡길 수 있는 형제를 얻은 거요.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뜨거운 게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사막의 모래가 그걸 빨아들였죠.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청문회장에 있습니다. 크로포드는 도망쳤고 하딩턴은 제안서를 보냈고 골드버그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나왔습니다. 25년의 커리어와 가슴에 달린 훈장들을 전부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드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사일을 잘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그 미사일을 다루는 사람들의 가슴에 우리 미국이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에게는 지옥을 보여주지만 지키는 사람에게는 자기 것을 전부 내어주는 정신. 무기를 팔고 청구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지키고 파편을 줍는 정신. 그것이 25조 원짜리 계약보다 훨씬 무서운 대한민국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